자, 이번에는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인간을 우리가 생물학적 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물학적 면에서는 인간의 기억,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정신장애, 그리고 사고 및 기타 피검자의 심리현상을 연구할 때 심리 내면적인 것보다 생물학적 요소를 찾아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생물학적 요인들이 정신 및 행동에 연관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이해, 인간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요소를 찾아서 연구하는 연구 대상. 그래서 이제 그는 생물학적 요인들, 그것이 이제 정신과 행동에 어떻게 연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찾고자 하고 살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생물학적인 그 이해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이 정신적인 이런 그 쪽에서 정신 분석적으로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죠. 그리고 문제 행동이 있죠. 그래서 행동이 그 문제가 될 때, 그래서 문제 행동은 과거의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소되었거나 해소해서 실패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과거 갈등이 불만스럽게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흡연 행동을 무의식적 갈등의 상징으로 보는 거야. 담배를 피우는 이 흡연 행동을 무의식적 갈등의 상징으로 보고, 담배 피우는 사람의 내적 갈등을 해소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강화해주는 방법을 치료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내적 갈등이, 그 뭔가 갈등이 있으니까 담배를 피지 않겠냐. 뭔가 고민과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피움으로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 자, 이런 것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강화해주는 방법을 치료 방법이야.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갈등을 해소시켜서,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키냐? 갈등을 해소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그거의 갈등이 해결됐으니까 굳이 담배를 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강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해 주는 그 방법을 우리가 치료 방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담배를 피는지, 무엇 때문에 담배를 펴야만 하는지, 그래서 그 문제, 그거 요소를 제거하고 그걸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은 굳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 적용할 때 정신분석적 이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정신분석적 이해는 이 정신적으로 근본의 그 어떤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을 정신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해서 그 문제를 정신적으로 해결해주면 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적 이해예요. 행동주의적 이해라는 것은, 행동주의는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행동적 접근을 시도하는 거예요. 행동적 접근. 그래서 행동적 접근을 시도하고 개인의 의식 및 자발적 선택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적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 일상의 모든 행동, 그래서 그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거예요. 행동에서. 그래서 행동을 살피고 행동이 관건이고,
어떤 사람이 학습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절차가 그를 조건화시켰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릴 적 존경하는 어른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거나 또 영화 속에서 멋진 주인공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 피우는 것은 멋있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조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담배를 이제 피기 전에 영화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심각하게 담배를 이렇게 뿜어대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야, 저 참 멋있다. 동경하게 되고. 그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멋있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의 흉내를 따라서 행동을 따라서 같이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연상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담배 피우는 것은 멋있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조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화가 충족돼서 결국 담배를 피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학습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행동주의적 이해죠. 어떤 행동을 보고 또 어떤 행동을 모방하고 또 어떤 행동을 자기가 흠모하고 연모하고 그러면서 그 행동을 따라서 그 행동을 쫓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이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이해가 나는 인간을 이해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이해를 한다. 자, 인본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기본이야. 사람의 본질이야. 그 사람이 중심이야. 그래서 사람 중심, 인본주의는. 그러면 인본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경험, 그 다음에 자기 인식, 그 다음에 경험 및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제작하게 된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주장한 그 학자들이 로저스죠. 로저스. 그 다음에 메슬로우는 각자에게는 행동의 선택권이 있고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부심과 책임을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을 이해할 때 인본주의의 그 대표적인 학자 로저스. 그래서 로저스는 상담도 인본주의 상담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고 또 인간이 우선이 되고 또 인간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항상 인간 편에서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지 인본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경험, 지식, 인식 이런 것들을 자신을 통해서 제작하게 된다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인본주의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사람은 자 어떤 이런 것을 갖다가 주장을 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슬로우는 그 자신의 잠재 이론, 그래서 그 잠재 이론을 통해서 그걸 바깥으로 끌어내는 자아 실현까지. 그래서 이렇게 메슬로우는 이렇게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게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메슬로우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거는 자기 선택권. 그래서 그 스스로가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의 어떤 선택은 각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도 그 개인의 어떤 사고방식, 그 개인의 어떤 철학, 아니면 개인의 사상, 개인의 신념, 또 개인의 어떤 그 이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다 달려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선택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철학,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개념으로서 인본주의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냐?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지적인 이해가 있어요. 인지, 사람의 그 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적 이해는 정신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인지, 마음 어떤 자기가 생각,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정의 연구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정신과정. 그래서 정신과정에 그거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 마음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지각, 기억, 기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행동 유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지적인 이해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뇌, 이 머리로서 지각하고 기억하고 또 정보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이런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행동 유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삐아제. 그래서 삐아제는 피아제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삐아제는 어린이들 인지적 발달 연구를 통해서 어린이와 성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린이와 성인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고 인지 상태에 따라서 논리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어떻게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이해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논리를 어떤 논리를 적용하는 것인지 그걸 체계적으로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발달 과정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발달의 과제를 완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지적인 성장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피아제가. 자, 그래서 인지적 이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심리학의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심리학의 연구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자,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첫째는 실험하는 거죠. 실험. 그래서 이 실험은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되는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실험법이에요. 실험법. 그래서 인과관계는 무엇이 미치는 어떤 영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선호되는 그런 연구 방법이 실험법이다. 그 다음에 실험에 참여자들은 처치를 받는 거죠. 실험에 참여를 받는 사람들은 처치를 받고 그 처치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처치를 하고 그 처치를 하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처치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험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법에도 자, 우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독립변수 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 있고 또 매개 변수도 그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조절 변수도 그 사이에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자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독립변수는 실험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거죠. 조작되고 그 효과가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변수를 이렇게 조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과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 그것을 우리가 종속변수다. 그래서 이 말은 종속변수는 바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는 B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A가 독립변수고, 자 B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종속변수라는 거예요. 종속. 그래서 끝에 독립은 이게 무엇이, 그 다음에 무엇에게 영향을 준다. 이제 그 영향을 받는 변수를 우리가 종속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험법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어요. 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험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 그게 있는데, 대부분의 실험에서 사용되는 실험 집단의 피험자들은 처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어떤 그 집단에서 실험을 하려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단에서 20명을 실험을 하겠다. 자, 그러면 20명을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10명과 플러스 10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도합 20명이죠. 그래서 10명에게는 어떤 내가 처치를 해줘. 그리고 어떤 조치를 내려주죠. 예를 들어서 10명에게는 조건을 약을 먹여준다든지, 그리고 이 10명에게는 약을 안 먹여준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했을 때 약을 먹은 10명, 약 먹지 않은 10명. 자, 그러면 약을 먹은 10명이 바로 실험 집단인 거예요. 이게 실험 집단이고, 자, 이건 약을 안 먹었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처치를 안 받았어. 요게 이제 통제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있어서 이렇게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거고, 실험 집단의 피험자들은 처치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그 어떤 처치를 받고 연구를 하는 그 대상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같이 있는 실험을 하지만 어떤 처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각 집단에 대해서 모든 여타의 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그리고 단지 처치의 차이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요 20명을 똑같이 우리가 하는데, 요건 처치를 한 것이고 처치를 안 한 것이고, 실험은 똑같이 간다. 그래서 실험은 똑같이 가지만 결과가 여기 내가 저 실험 집단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서 약을 먹은 사람은 이런 결과를 하고 안 먹은 사람은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여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적 방법은 표본 조사나 실험.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표본적으로 뽑아서 내가 거기서 그 조사를 하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적 방법은 뭐냐면 자연적 관찰을 하는 거예요. 사례 연구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양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설문지를 돌려서, 예를 들어서 그 설문지를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 하잖아요. 측정 도구. 자, 그러면 이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측정 도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측정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그러니까 이 설문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그 도출해내는 거죠. 자, 그걸 양적 방법이라고 하고, 질적 방법은 설문지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안 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그 어떤 집단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인 연구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관찰법과 조사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법과 조사법. 그래서 관찰법은 자연관찰법이죠. 그래서 자연관찰법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대상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대상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래서 그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관찰하거나 조사하는 방법의 장점은
연구에서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자료 제공자의 분위기를 깨거나 오도할 때 좋다. 이렇게 이제 여기 관찰법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연구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다 자료 제공자 분위기, 자료 제공자의 분위기를 깨거나 아니면 오도할 때 좋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법이 있어요. 조사법. 그 조사법은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설문지 아시죠? 측정도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설문지 면접을 통해서 표본 집단에 관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사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법은 설문지를 사용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표본 집단에 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이런 방법이 조사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사례연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례연구법은 특정 개인 또 집단, 개인이나 집단 또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례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나 또 집단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거기서 발생하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 심리적, 심층적으로 또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례연구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례연구법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례연구라는 것이 한 챕터로 한 과목으로 나올 정도까지 요즘에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연구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연구를 할 때,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단점을 보면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사례들이 반드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연구라고 하는 것은 각자 사람마다 개별성, 사람마다 정보가 다 개별적으로 서로가 다르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양하고 또 너무 다양성이 많아서 이것이 또 이 사람에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저 B도 A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또 B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냐? 그게 아니죠. 서로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서로가 다르니까 반드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연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어떤 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사람마다 그것이 이 A에서는 잘 맞았어. 정말 A에서는 A는 그것이 좋았어.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갖다가 B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B도 똑같이 좋다는 그런 보장성이 없다는 거죠. B에게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게 단점이다 이거죠. 사례 연구에서. 자,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대한 정보원.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정보원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처치. 그래서 새로운 처치.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검증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연구는 각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자, 이것을 내가 이 사례 관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요런 것이 있더라 요런 것을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 그 다음에 또 요 사람에게는 요렇기 때문에 내가 요런 처치를 했다. 그래서 새로운 처치.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요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대충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첫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검증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이렇게 사례 연구법이 있다.